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정년 연장 법제화가 다시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죠. 여러 이유에서 더 미룰 수 없는 핵심 정책 과제인 건 맞는데 혜택과 비용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립니다. YTN은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짚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입시가 남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결과를 떠나서 지금만큼은 고생한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정년 연장 논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정년 연장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방법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언론의 역할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이러한 이유는 바로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정년 나이는 60세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나이가 60세인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은 63세부터입니다. 따라서 퇴직자들의 경우 퇴직 이후 수입이 없는 기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소득 공백과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사회 구조 변화 때문일 텐데요.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초고령화 인구 수의 증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23일 기준 1,024만 4,55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늘어서 2017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국내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정책과 관련 대안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정년 연장을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도 내용은 그럼 이 부분부터 살펴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YTN은 2024년부터 관련 보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소득 공백 외에도 정책 설계에 필요한 사안들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당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물꼬를 트기 시작한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다루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 일자리를 살리는 동시에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1969년생은 만 65세 연금을 받도록 지금 구조화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라고 해서 연금 크레바스라고 해서 공백이 생겨서 지금도 어려운데 이게 과연 64세까지 연금을 낼 만한 이 소득자, 고소득 노인이 얼마나 있겠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노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반드시 이제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의 경우에는 뭐라고 예명을 하고 있느냐, 이 은퇴한 이후 이제 보험료의 증가분도 무련 이제 고려를 하고 소득 증가, 소득 이 공백 문제를 고려해서 고령자의 여건이나 그리고 정년 연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 일자리를 살리는 동시에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정년 연장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여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합의점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60세 퇴직 이슈와 청년 고용 문제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그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관심이 최근까지 이어진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현재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법안 이미 발의가 됐죠. 그런데 각계의 이견이 여전히 좀 큰 상태인데 노동계, 경영계, 또 청년층까지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왜 이슈만 되고 진전은 없는지, 어떤 우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노동계는 연내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청년층과 경영계는 반대하는 입장임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현행 60세거든요, 정년이. 그런데 이제 그걸 65세로 늘리자는 건데, 그 배경은 사실 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2033년부터 65세부터 이제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그 5년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5년 그 퇴직하신 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거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양대 노총의 생각이고,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니거든요. 정규직이다. 그렇죠. 정규직 일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청년층 일자리는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청년층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는 게 아닌가. 왜 일 안 하고 있냐 했을 때 쉬었음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업률 통계에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반영을 하면 지금 실업률은 2%대가 아니고 3.4%까지 올라갑니다. 각각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이어갔는데요. 보도 내용 중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를 표로 정리해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정년 연장 외에 또 다른 사회적 의제인 청년층 실업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데이터 기반의 보도가 주를 이루지만 정확한 현실 파악을 담은 데이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최근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KDI의 보고서 내용에 담지 못한 청년 실업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 경영계에 이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정당 간 의견을 전하는 등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데 적극 동의하지만 사회보장제도, 청년 일자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했다는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를 보면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 연장 여파로 청년들의 취업 전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이후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논의를 해야 하는지 주목하는 보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규모 전국 노동자 대회 현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다양한 현안을 요구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매우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정년 연장과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이처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YTN은 대통령실, 정당, 노동계, 기업의 다양한 입장을 취재해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년 연장이 큰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현재 주목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보도는 적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양한 YTN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현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지금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인지에 대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차례로 정년 퇴직할 예정이라든가 고령화 문제를 넘어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 밖에도 노인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정년 연장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나 직접 상황을 겪게 될 국민 의견도 취재해 보도를 이어나간다면 더 다양한 시각에서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네, 자, 다양한 시사점이 담긴 YTN 보도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실장님,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YTN이 이 이슈를 일부러 피하거나 보도를 회피한 적은 없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논쟁적인 주요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에이펙 정상회의 및 뭐 후속 조치라든지 또 국정감사 논란, 사법개혁 갈등, 그리고 각종 대형 사건 사고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쏠리면서 이 정년 연장과 관련한 보도 양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예. 이 외에도 정년 연장 관련 사안이 가지는 특수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작용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요. 첫 번째는 정치 이해관계의 민감성입니다. 정년 연장은 정치권과 노동계, 재계가 모두 이해관계가 다른 이제 초민감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얘기를 깊게 추궁하다 보면 편향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부 정책 논의 보도에 상당히 신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충분한 정보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년 연장 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명확한 로드맵이나 공식 추안이 거의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세부 정책 분석을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근거 없는 전망 기사를 쓰기도 애매하고 반대로 지나친 예단도 위험하기 때문에 기본 설명에 대한 기사만 다뤄지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세대 간 갈등 위험성입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기업과 노동계 모두 의견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명확한 입장이나 해석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예를 들어서 청년층 반발을 강조하면 노년층 배제 프레임이 작동하고요. 반대로 고령층 고용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 청년 일자리 침해 프레임이 붙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잡고 깊이 있게 보도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은 이슈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이해관계의 민감성이나 세대 간 갈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해외 사례에 눈을 돌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타사에서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주목해서 고령자 고용 확보를 위해 논의되는 방안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노사정 의견과 해외 사례를 감안해서 결국 현재 한국 상황에 맞는 정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뉴스 보도일 텐데요. YTN에서 정년 연장 관련 보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고령화 노인의 소득, 의료 등의 문제, 청년층의 실업률 해소, 경영계의 대안과 요구, 정치계에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의제는 무엇인지 제안할 수 있는 뉴스 보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노동계나 또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더 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관련한 사안을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보도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이제 고용 구조에 세대 간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에 영향을 쏟을 그런 예정이고요. 예. 뭐 청년 일자리 줄어든다 또는 뭐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다 같은 단순 대립 구도가 아니라 업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정년 연장이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고령층 고용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청년층 진입 속도의 변화 및 고령층 재고용 그리고 임금 피크와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다룰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년 연장을 도입할 경우 정책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나리오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년 연장이라는 말만 있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이 설계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획일적인 정년 연장과 선택적인 정년 연장 그리고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두루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장기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 재정과 기업 인건비 그리고 복지 지출 등이 전부 연결된 이슈인 만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꼼꼼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지급 시점 그리고 수급 기간에 어떠한 영향이 생기는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폭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 비용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예. 초고령 사회 속 정년 연장 문제, 진통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들 계속 취재하며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팩트 추적 정년 연장편을 꼽아봤습니다. 예. 지난 2025년 2월 5일 팩트 추적에서는 정년 연장을 다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 사례의 소개, 숙련된 고령 인력의 필요성을 설명했고요. 그 외에 민간 기업의 사례도 소개를 했습니다. 정선의 복합 휴양시설에서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러한 사례가 자리를 잡게 된 맥락적 설명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어서 현실적 갈등도 첨예하다는 점도 전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의견차 등도 보도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골자를 담은 유의미한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뽑힌 팩트 추적의 제작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아이템은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1,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결국 일자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정부나 이제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는 않고 있었어서 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 아이템을 기획해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모든 세대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공감대는 있었는데 이제 그 계속 고용의 방식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견 때문에 그 논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게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정년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년 연장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일하는 환경,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금 어떤 설계가 좀 더 좀 촘촘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입장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들어봐야겠지만
결국 언론이 뭔가 어떤 거에 대한 정답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계속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자,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어떤 판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언론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업무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이 2달 만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해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련해 유출된 내용과 해킹 배후 등을 짚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해커 전문 매체 프렉은 지난 8월 정부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해킹 여부에 대해 2달 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정부가 결국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해커들이 정부의 원격 근무용 프로그램이 깔린 외부 인터넷 PC를 노리고 접근했다고 의심합니다. 원격 근무용 PC나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깔릴 경우 인증서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유출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짚고 국가정보원이 해커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정부가 온나라 시스템 해킹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소식을 전했는데 해킹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설명했다면 사건 전말에 대한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온나라 시스템 해킹에 대한 정부 대응을 알아봤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공무원이 보고서 작성, 결제, 회의자료 관리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표준 전산망입니다. 일반 기업의 인트라넷처럼 내부 결제, 지시 체계가 이루어지는 핵심 시스템으로 외부 침입 시 내부 문서가 노출될 수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올해 7월 외부 인터넷 PC에서 온나라 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정보원격 근무 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전화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온나라 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온나라 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는데요. 대부분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며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또한 탈취 및 복제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 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와의 두 번째 주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제주에서 카지노 난동부터 환전상 살인까지 외국인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외국인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김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귀포시에서 면허 없이 도난 차량을 몰고 다니다 적발된 40대 중국인 남성이 지난 2016년부터 10년째 제주에 불법 체류하던 상태로 확인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무면허 불법 치과 치료를 해온 중국인 검거 과정에서 시술을 받던 3명이 불법 체류자로 파악돼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외국인 범죄 사례를 자세하게 전하고 제주경찰청에 강력 대응 방침까지 덧붙였는데요. 제주 지역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보도했는데 제주를 비롯한 각 지역 사회의 예방책 등도 조명했다면 시청자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각 지역 사회의 예방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제주 경찰청이 늘어나는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 맞춤형 외사기 동순찰팀을 발족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외사기 동순찰팀은 기존 기동순찰대 소속 인력 중 외국어 능력 등 외사 대응 역량을 갖춘 경찰관들로 구성되는데요.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배치돼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과 외국인 관련 일일이 신고 시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군포경찰서 범죄 예방 대응관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범죄 예방 안내 웹사이트 폴보디를 개설했는데요.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 유학생 등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사이트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운영되며 외국인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요 형별 예방 정보와 대처 요령을 사례 중심으로 제공하는데요. 외국인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법 위반 행위도 함께 다룬다고 합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범죄 예방 교실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범죄 예방 교실이란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지식과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포괄적으로 다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공기와 물, 심지어는 우리의 몸속에서도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로 생쥐를 통해 실험한 결과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생쥐가 폴리에틸렌으로 이뤄진 미세 플라스틱 젤리를 먹습니다. 이 생쥐가 낳은 새끼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새끼의 몸속으로 옮겨가 비장에 다량 축적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새끼 생쥐에서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와 NK세포가 줄어든 반면 염증을 일으키는 B세포는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신한 생쥐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자 모유를 통해 새끼의 몸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옮겨갔다는 결과를 전한 보도였는데요. 국내 연구진의 실험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는데 관련해 일상 속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과 건강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하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채웠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인 나노미터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나노퍼 센싱 기술을 활용해 초미세 입자를 실시간 측정했으며 이 입자들이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입자가 작을수록 체내 흡수가 쉬워 장기적으로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되면 면역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세 입자가 장내 세균 균형을 깨뜨리고 간이나 신장의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세포 손상, 호르몬 교란,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까지 의심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연구팀은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이 고농도로 호흡기에 노출되면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는데요. 폴리스타이렌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중 하나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연구팀은 폴리스타이렌이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공기 중에 고농도로 떠다니는 상황을 가정하고 가장 독성이 큰 크기의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실험동물의 호흡기에 노출했는데요. 기도와 코에 노출한 결과 천식 증상과 기도 염증이 나타났으며 인간의 폐 상피 조직에서 유래한 세포인 상피 세포주에서도 조직이 손상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AI 휴머노이드 연구단과 초고감도 암 유전자 분석 연구단을 중심으로 인간과 기술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판단과 맥락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체, 감각 AI를 통합하는 플랫폼 전략과 향후 가정용, 산업용 로봇으로의 확장 전망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 소개된 액체 생검 기술은 조직 손상 없이 혈액 등 체액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한국인의 주요 암종을 대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부분은 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만 상용화 과정에서의 비용, 규제 문제 등 현실적 장벽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AI 휴머노이드와 액체 생검이라는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를 MC와 연예인 패널이 시청자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연구자가 차근차근 답하는 구조로 전개해 이해의 장벽을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부 예능적 개입이 과했습니다. 개인기 요청이나 출연자 닮을 꼴, 토크 등은 정보 흐름을 끊어 집중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웃음의 기능을 비유, 상황극, 짧은 리액션 등 내용 친화형으로 정리하고 잡담은 코너 전환 브릿지로 제안하면 교육성과 재미를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첨단 산업의 발전과 AI 기술의 사용 확대로 원전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현황과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전 계속 운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 설비 개선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캐나다 및 이탈리아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상황과 국내 원전 설비 관련 기업들이 발전소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었고 현재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 CCU를 소개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자동차와 항공기 연료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화학자가 설명했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CCU 연료의 사용은 또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므로 소극적인 탄소 중립 사례로 보였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사례도 함께 소개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능형 과학 토크를 표방하고 있는 다소 독특한 장르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딱딱한 과학 주제의 프로그램을 단순 다큐멘터리로 자르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토크의 형식을 빌어 전문가와 시청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면서 일반인 눈높이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C의 적절한 개입과 질문, CG의 활용과 비유적 설명이 잘 활용되어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종형 장르의 독특성으로 인해 시청자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과학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향후 이러한 기술과 미래의 변화에 더욱 귀 기울이는 순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탄소 포집 및 활용, CCU 기술도 다루고 있는데
CCU 기술이 상용화되면 장난감, 포장재, 생활용품 등을 이산화탄소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 있어 환경에서도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방송에서는 핵융합장치 내부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후 남은 불순물이나 열을 배출하는 장치인 디버터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의 K스타는 이미 1억 도시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에 적용된다면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놀라웠습니다. AI 시대의 전력, 환경 문제의 현실적 대안은 계속 운전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계속 운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성장하고 탄소 중립 국가로 가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 계속 운전의 안정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한수원 구리원자력본부 팀장의 인터뷰 말과 표정에 어린 진심이 전해졌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잘 구성된 심도 있는 방송으로 평가하고 싶으며 특히 중간중간 인터뷰해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